자, 그러면 이제 2022년도 자, 회계학서부터 자, 우리 시험 문구에 대해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아픈 기억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예. 앞으로 구급 시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 14문제, 원가관리회계 4문제, 그다음에 이제 국가회계 기준 이렇게 나오고 국가회계 기준 하나,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 하나. 지방직에서는 지방자치단체 2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국가회계 기준 나오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요 정도 난이도 수준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뭐 한두 문제가 이 지방직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다른 특수 주제 있죠. 뭐 법인세 회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지방직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 더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뭐 난이도는 그렇게 큰 차이 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포괄손익계산서 상에서 이제 보험료 비용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게 기중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거든요. 그 다음에 기초와 기말 선급보험료. 선급보험료가 자산계정 과목이잖아요. 아, 그럼 이게 뭐하고, 이거하고 똑같지 뭐. 기초상품에다가 단기 매입. 거기다 기말상품 빼주면 나머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이잖아요. 결국 여기 나오는 회계 처리는 일단은 자산 계상 다 돼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일단은 다 전액 자산 계상돼 있고 만약에 기말에 자산이 없으면 그 전액 자산 계상된 게 결국은 다 비용으로 인식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기말 있으면 그거 빼주면 나머지가 비용이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전액 다 자산 계상이 있으니까 20만 원에 자 103만 원. 일단 다 회계 처리상 다 자산으로 계상했다가 기말에 가 보니까 예. 남아 있는 자산은 31만 원이다. 그러면 뭐 나머지 요 금액이 즉 92만 원이 비용 계상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더 어렵게 내면 이렇게 되면 돼요. 2000X 1년 중에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계상했다. 그리고 이제 기초와 기말에 선급 비용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똑같이 풀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기중에 지급된 금액을 전액 비용 계상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을 비용 계상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기초와 요 기말에 변동분을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걸 비용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기초와 기말에 보게 되면 지금 31만 원에서 지금 이제 20만 원이니까 결국 자산이 11만 원만큼 어떻게 돼요? 왜 감소해? 이게 기초고 이게 기말인데 예. 자산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당해년도에 지급한 거를 다 비용 계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액이 다 비용 계상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 이 중에 일부가 뭘로 계상이 됐다는 거야? 자산으로 계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당해년도 비용 계상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걸 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회계 처리는 네. 발생한 금액을 자산 계상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야 남아 있는 금액 자산이 기말에 그 변동분을 보면 증가가 되면 그때는 이제 나머지가 비용이 되는 거고 감소가 되면 그때는 추가로 우리가 비용 계상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자, 요거는 이제 금융상품에서 지분상품과 관련된 회계 처리죠. 그래서 지분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FV, PL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단기손익에 반영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경영자가 최초에 그러니까 최초 취득 시점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최초에. 그리고 이렇게 분류하면 더 이상 이제 취소는 불가능한 거고, 그럼 얘는 공정가치 변동분을 이제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취득 시점에서 이제 회계 처리, 수수료와 관련된 회계 처리. 얘는 비용 처리하고, 얘는 이제 취득원가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FB의 PL로 분류했다는 거죠. 1번은 단기손익 공정가치 직전금융자산으로. 그래서 이제 2000X년도에 단기이익이 50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뭐부터 먼저 봐야 되냐면 일단 매입 수수료만큼은 일단 비용 처리하겠죠? 비용 처리 마이너스를 표시한 거예요. 그럼 자산으로 계산되어 있는 금액은 1000원이 되는 거고, 결국 기말의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평가이익이 100원이 발생했다.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거니까 매입 수수료 비용 50원에 평가이익 100원 해가지고 단기 손익은 50만큼 증가가 된다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에 보게 되면 FVOCI로 이제 분류했을 경우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FVOCI로 분류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취득가액이 수수료 포함해서 1,0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100에서 1,050을 차감하면 50만큼 이제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이제 OCI로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 FB의 PL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경우에 2000X2년도 당기순이익이 20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2000X2년도에는 결국 처분손익을 인식하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처분했을 때 1,080원에 처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직전에 장부금액하고 비교하는데, 처분 직전에 장부금액은 전년도 공정가치를 평가한 1,100원이니까 20만큼 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답은 4번이에요. 뭐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근데 4번은 이게 이제 정답이 되려면 2000X1년도에 자, 평가를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지금 50만큼의 평가 이익이 발생했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상의 기타 포괄 이익으로 계상하고, 그리고 이 금액은 바로 자본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50만큼이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이게 누계액에 계상이 되는 거예요. 자본에.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 상에서 기타 포괄 이익으로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자본에서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으로 계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처분을 하면 처분 직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를 하고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처분 직전까지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1,100원에서 이거를 1,080원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처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평가 손실이 발생하죠. FVOCI 20이 감소가 되고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데, 지금 자본의 평가 이익의 누계액이 지금 이연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얘부터 먼저 감소시키는 거죠. 자본에 있는 FVOCI 평가 이익, 그렇죠? 50원 중에서 얼마만큼을 20만큼 감소를 시킨다. 다운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분하는 거죠. 처분하면 이제 현금, 처분 수수료 없으니까 1,080원에 처분하고, 그 다음에 FVOCI는 이 회계 처리로 인해서 1,080 계산됐으니까 1,080 해서 수수료 없으면 FVOCI 같은 경우는 처분 손익이 인식이 돼요,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이 안 된다 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FVOCI 평가 이익이 50에서 이제 20이 감소가 됐으니까 이게 30이 남아 있죠. 그렇죠? 그럼 자본에 이렇게 내버려둬도 돼요. 근데 처분한 FVOCI인데 난 이렇게 내버려두기 싫다. 그럼 결국은 이게 결국 평가를 통해서 결국 FVOCI를 통해서 이게 자본 증가액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있는 FVOCI 평가 이익을 30만큼 없애주면서 이걸 다른 자본인, 그렇죠? 다른 자본인 누구에? 미처분 이익여금의 증가분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계 처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회계 처리를 안 했다라고 하면 나 같으면 대체 안 해. 왜? 이거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대체하면 주주들이 와가지고 야 배당 줘 이렇게 할 건데,
미쳤어? 그렇죠. 대체 안 하지. 이거는 FBOC의 평가율로 쓰면 이건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다른 자본이 미처분 이익원으로 대체하게 되면 그만큼 배당의 재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주주의 압박이 있겠지. 네. 경영자 주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주주를 위해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그렇죠? 네. 자기의 보너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 그렇죠? 네. 회사 이 사회 유출되는 거에 그래 할지 왜 빌미를 제공해요? 근데 대주주가 와서 야, 배당금 돈 좀 필요하니까 배당 재원 좀 늘려봐라 그러면 예 하고 그때는 이제 요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평가이익이 이제 자본의 이익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배당의 재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대체를 안 하면 그때는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자본이지만 쓰임새는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IFRS에서는. 모든 회사가 다 배당을 선호하는 그런 회사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또 투자를 위해서는 이거를 유출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배당으로 되면 그만큼 회사에 현금이 나가는 거거든,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 유출이 발생하니까, 예, 이거를 그냥 자본에서 보유하고, 그래서 이제 투자의 재원으로도 이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줄여야 되니까 대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회사의 사정을 반영해서 선택 규정으로 두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4번인데, 왜냐면 이제 20이 감소하는 거죠. 30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어렵진 않은데. 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이런 형태의 문제로 나왔을 때 좀 변형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취득 시점에서는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 시점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FB의 PL은 취득 시점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취득 시 거래 원가, 여기서는 단기 비용 처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뭘로 계산하죠? 네,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거야. 네. 자산에서 이 해당 FBOCI 이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처분 시에 수수료가 없죠. 처분 시에도 수수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증권회사에서 주식 사고 팔 때 당연히 살 때도 수수료 내고 팔 때도 내는 거야. 팔 때는 또 증권거래소도 내는 거예요. 예. 증권거래소는 팔 때 내는 겁니다. 예. 취득할 때는 안 내고 증권거래소는 팔 때 내는 거야. 팔 때. 거래가 이루어지면 팔 때 내는 거고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뭐냐면 처분 시점에서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지. 뭐 시험 문제에서는 수수료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처분 시 수수료가 없죠. 그럼 만약에 처분 시 수수료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예요. 처분 시의 수수료는. FB의 PL이든 FBOCI든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네. 처분가액에서 차감한다. 네.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네, 이거 낼 수도 있어. 그러면 처분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자, 처분 시 수수료를 1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가 없으면 공정가치인 1,080원으로 처분하겠죠. 수수료가 있으면 그거 뺀 순 공정가치가 처분 금액이 되는 거야. 순 매각 금액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순자 들어가면 빼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수료가 있으면 1,080원이 아니라 비용 효과가 있어요.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이게 1,070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처분이익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가 되고 처분 손실 같은 경우에 더 늘어나게 되겠죠? 예, 그러면 결국 비용 효과가 있는 거지. 30이 감소가 되는 거죠. 처분 손실로 3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FBOCI라는 거는 공정가치 변동분을 OCI로 인식하라는 거고, 네가 평가를 하든 또는 처분을 할 때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해서 차익이 발생하는데 평가에도 얘는 단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처분할 때 공정가치 변동분도 단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얘는 평가할 때든 처분할 때든 공정가치 변동분을 다 OCI로 반영하라는 거야. 근데 수수료는 그럼 공정가치 변동분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70원이 되고, 처분 수수료가 존재하면 FBOCI도 처분 손익이 발생해요. 수수료 비용만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처분 손실이 되는 거다 하는 건데 15만 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NI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게 아니잖아. 수수료 낸 거잖아. 그러니까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주식은 다 끝난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지방직에서는 채무 상품이 나올 거다. 또 이걸 내겠어? 이거 또 낸다라고 하면 똑같은 유형으로 내진 않겠죠. 물론 개념 없는 출제율이 내면 뭐 당연히 올해 뭐 국가직이 뭐 어떻게 나왔는지 상관없이,
그냥 이걸 또 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국가직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럼 다른 거 물어보겠다라고 하면 채무상품을 주의하셔야 돼요. 채무상품. 그래서 오늘 문제를 냈죠. 오늘 등용 모의고사에 채무상품 그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전형적인 지금까지 많이 출제됐던 그런 문제였어요. 결국 총 이자 비용은 이걸 유효자법에 의해서 연도별로 계산할 필요는 없죠. 예, 총 이자 비용은 이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과 현재 가치 차액이 결국은 이자 비용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은 사채 액면상의 액면이자, 그래서 지금 여기 몇 프로냐면 10%. 그 다음에 3번 받는 거죠. 만기가 3년이니까. 그 다음에 만기 시점에 액면가. 이게 이제 사채로부터 미래 지급해야 될 금액이 되는 거야. 약정한 금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래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상에서는 보통 이제 미래 지급해야 될 명목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명목 금액과, 그렇죠? 이 명목 금액과 여기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명목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이 130만 원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사채를 발행했을 때 그 사채의 공존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구성 요소는 이 사채의 공존 가치, 발행 시 사채의 가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채의 공존 가치와 그 다음에 이 사채 만기 시점까지의 시장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채 만기 시까지, 그러니까 3년이죠. 즉 3년간의 시장이자. 그래서 이제 이 거래 당사자끼리 시장이자 결정된 거는 지금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유효율이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 시까지 12%의 시장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채의 공존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만기 시까지 요 시장이자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제거를 하고, 이걸 제거하는 그런 측정 방법을 우리는 현재가치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치 평가를 통하면 이 사채의 공존가치,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현재가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자가 제거되는 거죠. 근데 이 공존가치 금액이 지금 주어져 있죠. 현재가치 평가를 통해 가지고 계산된 금액이 951,980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나머지 금액, 이 차감한 이 나머지 차액이 3년간에 인식해야 될 총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많이 풀었던 거고. 사채의 공존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현재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심심하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예. 아니 내는 사람도 지금까지 좀 시험 문제 낸 거에 대해서 좀 어떤 게 이제 수익에서 정답 처리됐는지, 오답 처리, 뭐 틀린 거로 냈는지, 그죠? 아니 낸 사람이 성격이 좋은 거죠. 뭐 그 사람 몰랐겠어요. 다 맞추게 해주려고 수익 공부한 사람은 그래도 이제 수익 인식 5단계에서 그래도 3단계까지 공부한 사람은 그래도 맞추게 해주려고 3단계 거래가격 선정해서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렵게 내는 사람은 나중에 1번, 3번, 4번이 잠재적인 오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면 1번, 3번, 4번은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지문들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지문은 답이 아닌 거로 냈지만 소개가 됐죠? 그럼 나중에는 1번, 3번, 4번이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 야, 이거 제외된다. 그거 갖고 넘어가면 안 돼.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그 계약 전체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이거 중요한 건 뭐예요? 계약 전체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거죠. 자, 그걸 주의하시고 그걸 바꿔서 낼 수가 있어요.
3번에서는 거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업은 제한화 용역 현행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고 이 계약은 취소, 갱신,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변경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냈을 때 그때 여러분 헷갈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막 이런 생각 든다고. 아니 이게 취소, 갱신, 변경 될 것으로 가정을 하면 계약을 왜 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 그러니까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그래서 이게 내 상식에 맞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네 개의 지문을 다 모른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냥 상식으로 가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의 변동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의 변동 금액이 포함된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대가가 보통은 이제 고정 대가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게 이제 변동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동 대가로 이제 될 수 있는 게 뭐 성과급을 지급한다거나 또는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거, 유약금을 지급한다거나 그러한 변동 대가가 있으면 그렇죠? 이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추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추정을. 그렇죠? 고정 대가는 추정할 게 뭐가 있어? 이건 딱 정해져 있는데 거래 가격이 딱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변동 대가로 인해서 이 전체 거래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 추정을 하는데 추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방법과 무슨 방법? 기대값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높은 금액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떻게 더 잘 예측되는 금액으로 추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더 잘 예측되는 금액으로 추정하는데 기준서에서는 어떻게 이제 제시하고 있냐면 상황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은 금액으로 추정하는 것보다는 기대값으로 추정하는 게 더 잘 예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정 지은 게 아니에요. 상황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기대값으로 추정하는 게 가능성이 높은 금액으로 추정하는 것보다 더 잘 예측되는 금액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 상황이 두 개인 경우에 우리가 변동대가를 추정할 때는 그때는 기대값으로 추정하는 것보다 가능성이 높은 금액으로 추정하는 게 더 잘 예측되는 금액으로 추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좀 더 이어서 얘기하면 좀 더 추정을 하는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누적된 우리가 인식한 이 수익이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도록 우리가 수익 금액을 인식해라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시험 문장에서 10개를 찍어 회계학을 10개 찍는다면 내가 뭐가 되냐. 그렇죠? 자, 아무튼 다른 과목을 또 욕할 수는 없고 아무튼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10개를 찍는 거야. 비극이죠, 비극. 10개를 찍는데 1, 2, 3, 4인데 뭐 1, 2, 3 뭐 내 마음대로 중구난방으로 찍는 거야. 자, 그럼 몇 개까지 맞출 수가 있을까 하는 거야. 지금 10개를 찍는다는 얘기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경우잖아. 불확실성이 뭐야? 모른다는 거 아니야? 모른다는 게 불확실성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10개를 찍을 상태면 지금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경우잖아. 근데 막 중구난방으로 찍어 막. 그러면 내가 취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도 내가 최소한 몇 개를 맞추겠다 그걸 나타내는 거야.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 중구난방으로 치면 최소한 내가 몇 개를 맞출 수 있다 해야 되는 거야. 0개. 그쵸? 그 0개까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수익을. 그런데 10개인데 기둥을 세우는 거야. 전부 1번, 전부 2번, 전부 3번, 전부 4번. 그러면 신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그쵸? 신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최소한 내가 한 개는 맞춘다 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수익을 인식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거는 신이 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맞추는 거잖아. 이거 취소가 안 될 거잖아. 이건 다 틀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취소가 되지 않을 정도까지 우리가 수익을 인식해라. 그 금액까지만. 아시겠죠? 그게 이제 이
불확실성에 대한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거 우리 그 말문제 특강 때 했잖아요. 그래서 자, 재정운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운용표는 회계연도 동안에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 재정운용에 따른 원가의 회수 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용 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게 24조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 적는 거야. 우리 정부회계 문제는 그냥 조문 그대로 이제 옮겨 적는 거다. 24조일 거야, 이거 아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이게 이제 바로 재정운용표 작성 표시와 관련된 게 25조 내용이죠. 예. 그 중에 2번은 1항이야. 프로그램 순원가. 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거 사업순원가가 되는 거죠. 재정운용 순원가, 재정운용 결과로 구분해서 우리가 표시한다. 재정운용 순원가하고 재정운용 결과의 차이는 그때는 비교한 수익의 차이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번이죠. 2번. 야, 이것도 상식으로 생각해봐. 프로그램 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투입한 원가 합계액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분받은 원가. 이게 재정운용표상에서는 비용을 플러스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야,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다 그러면 내 원가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비용의 증가로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더해야지. 빼면 안 되지. 빼고 틀린 거죠, 뭐.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 이건 내 원가가 감소하는 거잖아. 그렇죠? 내 원가가 감소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빼는 거죠. 수익의 효과잖아. 그러니까 비용의 효과는 더해주고, 왜냐면 재정운용표에서는 비용을 플러스로 표시하니까. 그 다음에 수익 효과는 빼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빼는 거죠.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수익은 빼서 표시하는 거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를 부담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니까 더해주는 거지. 예, 비용을 플러스로 표시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원가가 감소가 되는 거는 이건 수익의 효과잖아요. 그럼 그거 빼서 표시하는 거지, 수익처럼.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야, 이거 내 기억나. 이거 덧빼빼라고 그랬어, 그때. 그쵸? 예, 이거 헷갈리면 덧빼빼라고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 그때. 말문제 특강 다시 무료 특강 올려놨으니까 다시 돌아와봐. 예, 그거 언급했을 거예요. 자, 비배분 비용하고 비배분 수익은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푸관비라고 그랬잖아, 푸관비. 프로그램 순원가 계산할 때 비배분 비용하고 비배분 수익 고려하는 게 아니잖아. 예, 프로그램 순원가, 그 다음에 관리 운영비, 그 다음에 비배분 비용, 비배분 수익은 차감하고, 그럼 재정운용 순원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비교한 수익 빼주면 재정운용 결과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6번은 고조정법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원가관리회계에서 고조정법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조관자원가, 자, 고조정법은 조업도가 가장, 여기서 조업도는 기계 가동 시간이 되는 거고, 조업도가 가장 높은 수준 6,500시간. 이게 지금 단위당 변동제조관자비 구하려고 그런 거예요. 조업도가 가장 낮은 수준 4,000시간. 그렇죠? 요거 비례하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변동제조관자비 배부율에 대해서는. 조업도가 가장 높았을 때 제조관자원가 총액은 28만 5천 원. 조업도가 가장 낮은 수준에 했을 때 그때 제조관자원가는 22만 5천 원. 단위당 변동 제조관자비 배부율. 예. 그러니까 조업도 한 단위당 기계시간당 변동 제조관자비 배부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하면 이게 이제 얼마 나오냐면 24원이 나와요. 암산도 잘해야 돼. 나는 못할 것 같아. 예. 계산기 안 가지고 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제조관자비 예산 총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어느 한 식에다 대입하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한 거 6,500시간보다는 그래도 4,000시간이 더 낫겠죠? 예. 자, 그러면 22만 5천 원. 이게 변동제조관자비하고 고정제조관자비로 구성이 됐으니까 자, 변동제조관자비 빼주면 4,000시간 곱하기 24원 하면 이제 나머지가 고정제조관자비 총액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12만 9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12만 9천 원. 우리 회사 이제 제조관자비 추정식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제조관자비 추정식이 자, 단위당 변동 제조관자비는 24원이고 곱하기 여기에 이제 조업도 여기서 기계시간이 되겠죠. 네. 조업도 기계시간
그다음에 고정 제조간접비 총액 12만 9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조간접비 추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2000X님들 1분기 기계가동 시간이 이제 5,500시간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야, 이게. 여기도 5,500시간 대입하게 되면 이거는 예상되는 변동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고, 그다음 요거 합치면 예상되는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이제 26만 1,000원 이렇게 나오게 된다. 됐죠? 네. 자, 7번 문제. 주식회사 한국의 2000X년도 상품 매입 및 매출 관련 자료이다. 자, 선입선출법을 통해 가지고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매출액 계산해 보면 판매된 걸 빨리 봐야 되겠죠. 지금 매출이 지금 7월 1일자, 11월 1일자, 예. 자, 그 판매된 거를 보게 되면 25개, 그 다음에 25개, 50개가 판매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매출에 표시되어 있는 단가는 당연히 매가예요, 매가. 판매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에 또는 기초에 표시되어 있는 그 단가는 이건 당연히 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이게 뭐가 잘못돼? 그렇죠? 예. 물론 지푸라기 잡는 심정은 내가 알겠는데 이걸 잘못됐다고 보면 안 되는 거지. 그 단가가, 그렇죠? 당연히 매출 옆에 있는 거는 판매 가격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이나 기초 재고에 있는 그 단가는 당연히 매입 원가를 의미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25 곱하기 300, 그 다음에 25 곱하기 320. 얘기해요. 뭐, 왜 판매 가격이 달라지냐? 물건이 잘 팔려서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죠? 항상 뭐 정해진 판매 가격으로 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가 되냐면 이제 이게 15,50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 선입선출법이니까 위에서부터 쭉 50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20개는 150원에 구입한 거. 20개 곱하기 150원. 나머지 30개는 200원에 구입한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원가 금액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 6, 3, 9,000원이네. 매출 총이익은 6,5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재고 구하라고 그러면 남아있는 거 보는 거죠. 그 50개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 20개네. 그럼 20개는 9월 1일자 매입이 되는 거죠. 180원에 매입한 거. 20개 곱하기 180. 3,6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법을 한번 풀어봐야 되겠지. 그 평균법에서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이동평균법이 되는 거고. 그러면 판매될 때마다 우리가 이제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총평균법으로 하면 평균원가 한번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단가를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동평균법으로 나오면 이제 문제가 확 어렵다기보다는 좀 계산하는데 좀 불편하게 좀 번거롭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7월 1일자 같은 경우에 25개에 대해서 이게 평균법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1일자 25개 판매된 그 재고자산에 대한 그 단가는 20 곱하기 150 플러스 그 다음에 30개 곱하기 200 그 다음에 나누기 50. 이게 바로 7월 1일자 매출에 대응되는 단위당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 곱하기 150 그 다음에 30 곱하기 200 나누기 50. 떨어지네. 180원. 그렇죠? 자, 그러면 7월 1일자에 매출원가 25개 곱하기 18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월 1일자의 매출원가는 4,500이 돼요. 지금 이동평균법이에요. 그 다음에
11월 1일자에 여기에 대응되는 요 25개에 대응되는 매출 원가를 또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11월 1일자.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지금 50개에서 25개가 판매가 됐죠. 그럼 남아있는 25개는 단가가 얼마짜리라는 거야? 180원짜리야, 180원. 평균 원가로. 자, 그러면 25개 곱하기 180. 그 다음에 추가로 매입을 하죠. 자, 그래서 20개를 180원에 매입해요. 그죠? 우연찮게 20개를 180에 매입해. 이거 뭐하러 해? 계산을. 이거 얼마 나와? 180. 원래는 그쵸, 의도대로 하면 이게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평균 원가가 달라진다 해서 이동평균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총평균법하고 뭐 결과가 똑같이 나오네. 총평균법으로 하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총평균법으로 하게 되면 똑같지. 그렇지, 똑같지 뭐. 네, 180.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때 25개에 대해서 180 해서 요거 때 이제 매출 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동평균법으로 냈다라고 하면 이거 달라지게 내겠죠. 문제를 만들 때. 예. 근데 이제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한다는 걸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자, 8번. 8번 잘 냈어요, 문제. (2000X) 1년도 1월 1일자에 설립한 주식회사 한국의 자본거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월 1일자에 주식 발행과 관련된 직접 비용, 이 직접 비용이 대비 줄 긋고, 직접 비용은 신주 발행비로서 주식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거야. 간접 비용은 그건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야. 신주 발행비니까 비용 아니냐? 아니지. 그거는 자본거래로 보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자, 지금 발행가액이 얼마냐면 1000주 곱하기 120, 12만 원인가? 네. 이게 이제 발행가액인데 직접 비용이 있으면 그거는 신주 발행비로서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거야. 그렇죠? 700원. 11만 9,300원. 이거 회계처리를 보여주면 이렇게 되겠죠. 현금 11만 9,300원. 700원을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자본금. 나머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죠. 자본금은 당연히 발행 주식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액면 금액이 지금 100원이니까 이거는 1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은 19,3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간접 비용이라고 하면, 간접 비용이라고 하면 현금 11만 9,300원, 자본금 10만 원,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2만 원이 되는 거야. 야, 그럼 700원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700원은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700원은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다. 뭐 계정 과목은 뭐 간접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해도 되고, 뭐 계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포괄손익계산상에서 비용 처리하는 금액이다 하는 겁니다. 이 700원이 간접 비용이라고 하면 아시겠죠? 주식 발행 비용 이렇게 하면 되겠네. 주식 발행 비용으로서 비용 처리하는 거야. 이게 직접 비용이면 그때는 자본거래로 본다는 거야. 이거는 손익거래로 보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간접 비용은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야. 이 회계처리 의미를 아시겠죠?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직접 비용, 간접 비용.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직접 비용이니까 이제 하얀색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7월 1일자에 이때는 또 직접 비용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0원에 90인 9만 원이 주식의 발행가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1번. 현금 12만 원이 증가한다. 11만 9,300원이지. 그 다음에 2번. 직접 비용 700원을 비용으로 계산한다. 아니죠. 이게 간접 비용이면 비용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직접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발초가 주는 거죠. 주발초가.
자본잉여금이 줄게 되는 거예요. 3번 7월 1일 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자본금 9만 원이 증가한다. 아니지. 그렇죠? 지금 회계 처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때 회계 처리는 현금 9만 원이고 자본금은 10만 원이 감소하는 거예요. 자본금이 10만 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주식 발행 추가금이 없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자본 조정 계상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주발초가 있죠? 예, 19,300원이 있으니까 상계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을 10,000원만큼 감소를 시키는 거다.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자본이 9만 원 증가하는 거야. 자본금은 10만 원 증가하는 거고, 예, 자본이 9만 원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4번에 여기 주발초 19,300원에서 지금 10,000원만큼 요 회계적 감소가 되니까 주발초는 9,300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액 실년도 10월 1일 날에 10월 1일 밀주거야 되겠죠. 기장치를 8만 원에 자, 취득해서 잔존가치 5,000원 연수학계법 월화생각으로 취득하였다. 이천액 3년도 3월 31일 날 그럼 1년 6개월이 지나는 건가요? 그렇죠? 네. 4만 원에 처분할 경우에 그때 장부금액과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과 처분 손익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자, 장부금액을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일단 감가상각 누계액도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처분 직전에 감가상각 누계액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이게 잔존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예, 5,000원.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75,000원이 되는 거고 연수학계법. 자, 5년이에요. 1년 6개월이니까 15분의 5. 1년 지났죠? 그 다음에 75,000원 1년 6개월치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15분의 4 곱하기 12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75,000원 곱하기 15분의 7이네. 난 그래도 계산이 안 돼. 75,000원 네, 나누기 15 곱하기 7 해주면 35,000원이 되는 겁니다. 처분 직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처분 직전에 감가상각 누계. 자, 그러면 장부금액은 북밸류 취득가액에서 8만 원에서 처분 직전에 감가상각 누계액 35,000원 뺀 게 바로 처분 직전에 장부금액이 되는 거죠. 45,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처분 손익을 계산하는 건데 처분 손실이 나오네. 왜냐하면 4만 원에 처분하는 거니까 4만 원 마이너스 45,000원 하니까 5,000원만큼의 처분 손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지금 요거하고 요거 물어본 거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지금 정부보조금 20만 원을 취득했거든요. 예, 자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원가차감법 순액으로 계산하라고 했죠.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라는 거예요? 130만 원에서 정부보조금 20만 원 받은 110만 원에 취득한 거로 보는 거죠. 자산차감법으로 나왔으니까 자, 취득가액이 130만 원에서 정부보조금 그냥 차감해서 순액으로 계산하자 하는 겁니다. 110만 원. 됐죠? 네. 그 다음에 잔존가치 10만 원 해서 이제 정부로부터 쭉 있다가 2년이 지난 후에 내용연수 4년인데 정액보로 감가상각하는데 2년 지난 시점에서 70만 원에 처분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취득가액 110만 원으로 보고 그러면 처분 직전에 장부금액 계산해 보면 네. 자, 110만 원에서 자, 마이너스 100만 원 감가상각 대상금액 잔존가치 10만 원 있으니까 곱하기 4분의 2 그러면 이제 50만 원 빼니까 장부금액은 6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처분 이익이 나오네요. 70만 원 마이너스 60만 원 그래서 10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 계산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오히려 계산 문제보다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3번에 보게 되면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렇죠? 예.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이전에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재평가 잉여금 잔액부터 먼저 감소시키고 나머지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계산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지금 여기서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이 문장이 맞으려면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단기 비용으로 먼저 인식을 하고 원칙은. 그런데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한도로 기타 포괄손실로 계산하고 추가분에 대해서 또 재평가 손실, 단기 손실로,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12번. 뭐 우리가 다 이제 뭐 다 공부했던 부분이잖아. 예.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얘도.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 금액을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충당부채 금액 이게 추정치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다 새롭게 추정해가지고 무슨 변경으로 보는 거야? 회계 추정 변경으로 봐서 변경된 추정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거. 예. 됐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보게 되면, 자, 기말수정 문제 누락된 것을 발견했어요. 자, 기말수정 문제가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뭐 전형적인 문제죠. 이 전액을 선급보험료로 처리했다는 거는 전액 자산 계상했다는 거잖아. 그럼 일단은 뭐예요? 방향은 비용이 돼야 되는 거죠. 단기순이익이 감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기간 경과분에 해당되는 것만큼, 즉 7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기간 경과분에 해당되는 6개월치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12만 원이 1년치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2년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네. 근데 이제 2년치보다는, 왜냐면 2년치로 내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현재가치 평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6개월분, 3개월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뭐 1년치라고 했으니까. 네. 자, 6만 원만큼 보험료로 비용 계상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으로 계상된 2만 원 중 자산으로 계상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비용 계상하는 거죠. 소모품비, 사용분에 대해서. 자, 부역 미사용분이 10만 원이니까 20만 원에서 10만 원 뺀 나머지 사용분 10만 원. 이것도 이제 비용 처리하니까 단기순이익은 감소가 되는 거고. 1년치 임대료 전액 수익으로 계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미경과분에 대해서 부채로 계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취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순이익 감소하는 거야. 그럼 미경과분은 2개월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2분의 2 하게 되니까 4만 원. 그래서 기말수정 분계가 반영이 되면 결국 20만 원만큼 단기순이익은 감소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정상계부론가에서 또 나왔어 이거. 그죠? 계부론가에서는 좋아하나 봐. 자, 먼저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을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 예,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제조간접비 배부율. 그래서 제조간접비 예산 13만 원. 그 다음에 예정조업도로 나눠주는 거죠. 예상 직접 노무시간 10,000시간. 자, 그러면 직접 노무시간당 13원이 되는 거죠.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자, 예정배부율에다가 실제조업도로 곱해주는 거예요. 네, 실제조업도. 예정조업도 곱해주면 다시 예산돼 버려요.
실제 조업도. 자, 실제 조업도를 우리가 곱해주면 거기 이제 실제 발생한 직접 노동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9,000시간. 3927, 9119, 11만 7천원. 자, 그런데 이제 실제 발생액이 얼마냐면 12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예정 배부한 금액은 12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11만 7천 과소 배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배부 차이는 3,000원, 과소 배부 또는 부족 배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네. 자, 15번. 주식회사 한국은 휴대전화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다음의 거래를 누락한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을 4만 원으로 선정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네. 수정 전 당기순이익 해서 이제 이게 4만 원이 되는 거죠. 4만 원. 자, 미수이자 수익의 발생. 우리가 굳이 회계처리 생각한다 그러면 차변의 미수이자 대변의 이자 수익이죠. 그렇죠? 근데 자산이 증가하면 순자산이 증가하죠? 그럼 순이익도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00원만큼 선수수익을 계상한 게 아니라 전년도에 부채로 계상했던 선수수익이 당해년도 수익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해년도 수익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차변에 선수수익이 되는 거고 대변에 뭐가 되는 거야? 해당 수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해당 수익의 그 명칭은 지금 안 나왔는데 그게 이자 수익이면 이자 수익이 되는 거고 임대료면 임대료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가하는 거예요. 부채의 감소로 인해서 수익으로 우리가 계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원만큼 이거 더해주는 거죠. 네. 매출 채권의 현금 회수. 이거는 회계처리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 증가, 매출 채권 감소. 순자산 불변이죠. 네, 손익에 영향 안 미치는 거예요. 매입 채무의 현금 상환,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가 되는 거예요. 순자산에 영향 안 미치죠? 예, 손익에 영향 안 미치는 겁니다. 자, 미지급 이자 비용의 발생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뭐예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이자. 부채가 증가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인식이 되는 거죠. 자, 3,000원. 자, 그러면 수정 후 당기순이익.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87,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다시 한번 좀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그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쭉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회계 처리 유형을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거래는 회계상의 거래 있죠. 회계상의 거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네. 우리가 경영성과로 인식하는 손익거래와 그다음에 주주와의 거래인 경영성과로 계상하지 않는 우리가 자본거래. 자, 그러면 이제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손익거래에서도 순자산의 증가 감소를 가져오는 손익거래도 있고 순자산 불변인 거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손익거래 중에서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순자산 불변인 거래 보게 되면 차변에 자산과 부채의 계정 과목이 표시가 되고, 또는 대변에 차변에는 자산과 부채의 계정 과목이 표시가 되고 대변에 자산과 부채의 계정 과목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자산이 불변이면 손익거래에서는 순자산의 변동이 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수익 비용 안 나오잖아.
순이익도 불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자산이라는 거는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 뺀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게 이게 이제 순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매출채권의 현금 회수, 이 순자산 불변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매출채권의 현금 회수가 바로 뭐예요? 차변에 자산, 현금. 그리고 대변에 뭐가 되는 거야? 자산, 매출채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매입 채무의 현금 상환. 매입 채무의 현금 상환하면 차변에 뭐예요? 부채의 감소죠. 매입 채무. 대변에 자산, 현금의 감소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뭐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순자산의 그 구성 항목만 바뀌는 거죠. 구성 항목도 변화되는 거는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성 항목의 변화와 동시에 순자산 증감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거. 이거는 이제 순자산이 이제 불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순자산 불변이니까 순이익도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회계 처리 1번 유형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구성 항목의 변화죠. 구성 항목의 변화. 증감은 없는 거야. 네, 증감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게 되면 순자산이 증가되는 회계 처리가 있어요. 순자산이 증가. 그럼 순자산이 증가하려면 자산은 차변에 기록되고 부채는 뭐예요? 부채도 마찬가지로 차변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야. 자산 부채 계정 과목이 차변에 있어야 되는 거야. A씨는 계정 과목이야. 계정 과목을 약자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순자산 가면서 이게 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치면 수익 계정 과목하고 또는 비용 계정 과목이 대변에 표시가 되면 되는 거야.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이 대변에 표시가 되면 순이익이 증가하거든요. 매출에. 뭐 매출 원가가 감소되거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자, 얘는 순자산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이거는 이제 순이익도 증가하는 거예요. 순자산이 불변이면 순이익도 불변인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순자산의 변동분을 가지고, 그렇죠? 이 순자산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순이익을 측정을 하는 거잖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순자산이 감소하면 이거는 이제 순이익도 감소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자산부채 계정 과목이 대변에 계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익과 비용이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이 차변에 계산이 되면 순이익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순이익의 증감분이 결국에는 자본에 영향을 미쳐요. 자본에 이제 얘네들이 손익으로 이제 이게 포괄 손익계산서에 보고가 되고, 우리 회사가 이제 손익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순자산의 증가 감소가 발생했는데 그게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역들이 이런 내역들이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는 그 내역, 일종의 명세서예요. 그러니까 손익거래를 통한 순자산의 증가 감소에 대한 명세서 보고를 하고 궁극적으로 자본이 증가하는 거야. 이 경우로 우리가 흘러 들어가게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손익거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거래는 자본거래도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본거래도 순자산. 네. 자본이라고 쓸게. 자본과 순자산은 같은 표현이에요. 네. 자본, 불변. 근데 쟤는 왜 순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왜 자본이라고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는 자본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제 주주와의 거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주주와의 거래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순자산과 자본이란 말이 동일한 우리가 의미로 사용하지만 이거는 이제 주주와의 거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본 불변, 자본 증가하는 거래, 자본 감소하는 거래. 그렇죠? 예, 주주와의 거래라는 걸 이제 강조해서 자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자본 불변인 거래는 차변의 자본 계정 과목, 자본의 감소, 대변의 자본 계정 과목, 자본의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익여금 가지고 우리가 적립을 한다 그러면 미처분 이익여금 자본이 감소가 되고 적립금인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본의 구성 항목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자본은 불변이에요. 자본이 증가하면 그때는 자산과 부채의 계정 과목이 차변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얘를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야.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는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인식하냐? 직접 자본에 반영하는 거야. 직접 자본에 반영한다. 직접, 직접 자본에 반영하는 거야. 직접. 이거를 색깔을 달리 해야지. 처음부터 이때 색깔 달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늦었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직접 자본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이 감소하는 거래, 자산 부채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자본 계정 과목이 차변에 나오죠.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냐 근데 오늘. 네. 손가락이 아파 죽겠어 지금. 자, 이렇게 된 거, 자본이 감소하는 거래. 이거는 손익계 반영해야 반영하잖아요. 이거는 직접 자본에 반영하는 거야. 봐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거 꼭 물어봐. 이거 물어봤죠? 수정과 단기 순익을 구하라는 게 이런 거잖아. 이것도 물어봤죠? 아까 자본 문제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본의 증가 감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본의 증가분 파악하는 거잖아. 그렇죠? 네.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면 그 문제에 딱 보면 이제 그 흐름이 뭘 의미하는 건지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의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자본에 반영이 돼요. 자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본을 표시해 보게 되면 자본을 크게 우리가 이제 일반 기업 회계 분류에 따라 가지고 5가지로 분류를 해요.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물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후속적으로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거하고 재분류되지 않는 거 구분하고, 이거는 이제 기처분이익여금과 미처분이익여금, 적립금과 미처분이익여금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이게 그럼 이러한 결과 이 순자산의 증가분이 손익으로 인식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손익 중에서 여기서 이제 이 수익과 비용에는 당연히 여기는 단기 손익뿐만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IFRS에서는 기타 포괄 손익도 포함시키는 거야. 그래서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 중에서 그 기타 포괄 손익도 포함되는 거야. 기타 포괄 손익의 변동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타 포괄 손익의 증감분은 매년 단기 손익의 증감분은 일로 가는 거야. 그렇죠? 예. 손익거래를 통한 순자산의 증감분, 손익으로 보고를 하고 그 손익의 결과가 실현된 손익인 단기 손익은 여기 미처분 이익으로 가게 되는 거고, 미실현된 기타 포괄 손익은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자본거래의 결과들은 어떻게 될 거냐? 자본거래의 결과들은 자본의 증가분 또는 감소분은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야.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자본을 감소하는 거는 자본 조정에서 우리가 또 마이너스로 또 표시하는 거잖아요. 자본거래의 결과는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순자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얘네들
야, 우리는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얘네들은 여기에 증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얘가 일로 갔고, 그렇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본의 구성 내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또는 여기서 또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이익잉여 처분과 관련해서는. 얘네들은 자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자산부채에서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변화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총 거래 유형은 이렇게 6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익거래 3가지, 자본거래 3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이 재무회계에서 모든 내용은 다 이 6가지 유형으로 회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거래를 바라볼 때 저 머릿속에 6가지 유형을 이제 좀 인지를 하면서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이거에 대한 순자산의 증감분 가지고 순이익을 우리가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자산부채의 요 순자산의 증감분, 자산부채 증감분 가지고 우리가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증감분 이거 갖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본의 증감분을 물어봤다. 그러면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관련 자산부채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손익의 증감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수정후 단기순이익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걸 물어봤다. 그러면 그 손익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변동무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이거의 일환으로서가 이게 지금 바로 이제 15번 문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풀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된 것도, 자본거래 관련된 것도 이게 이제 8번 문제에서 현금의 증감분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개념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지루해도 참으세요. 예. 자, 16번. 자,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정운용표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회계 기준에서는 푸간비라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 기준에서는 영어 안 쓰고 사간비라고 그랬죠.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사업 순원가를 우리가 구해보면 사업의 총원가, 자, 비용을 플러스로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사업의 총원가 50만 원. 사업 총원가. 사업이라는 거는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에서 즉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익이라든가 또는 여기서는 사업 수익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교환 수익에 해당이 되는 거야. 비교환 수익이 아니면 다 교환 수익에 해당이 되는 거고, 사업에서 발생되는 교환 수익이 바로 사업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사용료 수익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업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일정한 뭐예요? 용역을 제공했다는 거잖아. 예. 우리 동네 공원이 있는데, 또 박물관이 있는데, 그렇죠? 그 지방자치단체 소재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려면 공짜로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 일정한 또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 경복궁에 뭐 박물관이 그렇게 좋다며. 맨날 애들 주말에 가던데. 좋대. 예. 난 안 가봤어. 예. 그런데 거기 사용료 내는 거잖아. 예. 그게 사용료 수익, 바로 교환 수익이에요. 내가 일정한 용역을 제공받고 내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사용료 수익 빼주는 거예요. 예. 사업 수익 얼마야? 20만 원. 옛날에 중앙박물관 가봤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애들 갔다 와서 뭐 그림 그리고 난리 났더라고. 뭐 나야 좋지 뭐, 나 신경 안 쓰니까. 자, 그 다음에 푸간비. 자, 관리 운영비죠? 예. 비용이니까 플러스 10만 원. 자, 그 다음에 비배분 비용, 비배분 수익. 자, 비배분 수익도 비교환 수익은 아니죠. 사업 수익에 해당되지 않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비교환 수익이 아닌 거예요. 교환 수익이야, 교환 수익.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산 처분이 이게 이제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거지, 이것도 교환이야. 자산을 처분했잖아. 주고받는 관계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산 처분이익은 비교환 수익이 되는 거고, 이제 비교환 수익에 해당되지 않고 이게 비배분 수익에 해당되는 거고, 이자 비용은 비배분 비용이 되는 거죠. 네. 우리 말 문제 거기 나와 있잖아. 거기도 뭐 다 표시돼 있죠. 자, 자산 처분이익 5만 원. 자, 여기까지가 재정운용 순원가가 되는 거야. 그렇죠?
만 더 조금. 이거 계산하면 이거 36만 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교한 수익은 뭐야? 이거는 대가 없이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어? 삥 뜯는 거야, 국가가. 제가 좀 속어를 썼죠. 삥 뜯는다고 그랬죠. 삥 뜯는다고.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들어가가지고 사용료 내면 삥 뜯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삥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좀, 왜? 그런 생각 안 들잖아. 왜? 아, 내가 받는 게 있으니까. 세금을 내면 어떻게 돼? 세금을. 그러면 삥 뜯긴 기분이 들죠. 받는 거 없이 지금 내가 주기만 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세금이죠. 지방세. 자, 그래서 지방세 수익. 자, 20만 원 빼주는 거죠. 자, 16만 원. 또 무식한 강사가 세금을 삥 뜯겠다라고 표현하다 뭐 이렇게 해야겠네. 삥 뜯긴 거 맞지 뭐. 아, 그래? 세금. 네. 맞아요. 아, 나 이번에 또 신고해야 되는데. 네. 또 뜯기게 생겼어. 5월달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16만 원. 자, 그러면 36만 원, 1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세금은 아무나 내는 줄 아십니까? 네. 뭐 세금이 많다 막 그러잖아, 사람들이. 실제로 전체 소득자 중에서 세금 내시는 분들은 30% 미만이에요, 미만. 야, 내 주변에 다 근로소득자 있는데 다 나중에 환급 받고 그래.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금 내는 사람은 보통 한 30, 40%그 정도 내기래. 보통 한 35%, 30%그 정도 될걸요? 그 미만인 자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 세금이 많다, 세금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세금 내는 사람은 별로 없고 진짜 내는 사람만 내는 게 또 세금이에요. 뭐 재산이 많으면 재산세를 내게 되는 거고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를 내는 건데 보통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재산을 축적하니까 재산도 많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애국자예요. 그렇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세금 회피 행동을 하게 되면 법을 어겨 행동하면 그때는 때려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객들한테는 사장님들은 제가 뭐 세금을 탈루시키겠습니까? 다 내야 될 건 내야 된다고 하면서 절세할 거는 내가 최소한 절세 방안을 강구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들 그래도 이제 불만이 있지. 그렇잖아. 내 거 뺏기면 불만 안 가지겠어?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아직 재산이 없어서 그럴 거야. 그렇죠?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뺏겨봐봐. 그렇죠? 그러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거래처 사장님들한테는 제가 항상 애국자라고 불러요. 당신은 진정한 애국자라고.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세금이라는 게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 비대가성이잖아. 그래서 저는 사회가 좀 더 발달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가 발달이 되면 빈부의 격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국가는 그러면 이제 비난자를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부자들은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 상상이야, 내 피셜이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농담으로 들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그러면 저는 나라의 세금을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라의 세금은 일정 금액 그거는 이제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통계적인 분석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낸 세금이 뭐 20억 이상이다, 30억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노후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야. 설령 그 사람이 망한다 할지라도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그 사람의 이제 노후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 세금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렇죠. 세금을 내면서 내가 아까 비속어로 삥 뜯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들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야. 세금을 많이 내도. 그러면 그렇잖아. 사람들도 내가 60세까지 내가 한 20억까지 세금 내면 내 노후가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 나 같으면 그 채우겠다. 그렇죠?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정의 뭐 이렇게 의료 서비스라든가 또는 뭐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걸 보호해 준다라고 하면 돈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 같아요? 요즘엔 그렇지도 않아. 자식 왼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세금은 아깝거든. 근데 내가 이 세금을 내 가지고 나한테 대가성 여부가 이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세금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세금은 뭐 대가성이 되지 않는 뭐 강제적 뭐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 그 용어를 봐봐. 그게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가? 강제적으로 뺏긴다. 대가성은 없다.
교과서부터 바꿔야 돼. 그렇죠? 예.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하거든. 왜냐면 이제 국세청 공무원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공무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력을 쌓고 그다음에 이제 진급이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정책자가 될 거잖아. 공무원이라는 게 국가의 정책을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한 말을 좀 기억을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자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예, 그러면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세금에 대한 인식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세금은 부자들이 내는 겁니다. 예, 부자들이 세금을 낼 때 인식을 좋게 생각해서요. 예, 그럼 약간의 대가성이 있어야 되거든. 어차피 모든 게 다 기브 앤 테이크 거래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정 나이가 이상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노후가 제일 걱정이 되거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국가에서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겠어요? 즐겁게? 쓸데없는 얘기, 이 수업과 관련해서는 쓸데없는 얘기였죠. 예. 자, 17번 종합원가 계산. 이건 좀 종합원가 계산 풀로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선의서주법 외에 완성품 원가까지 다 물어봤습니다.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공무원 되실 분들이니까 예, 정책을 한번 이제 잘 세워봐야 되겠죠.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기초제공품 1000단위 가공원가 완성도 50%. 자, 1000단위 50% 0.5.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 4000단위. 자, 선의서주법은 단기 것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단기분 원가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단기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고 단기에 발생한 원가를 이제 집계를 해서 단기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에 발생한 원가로만 구성한다 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하고 단기분하고 구분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초에 포함되어 있는 원가는 다 전기 거잖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1000개 가공비 완성도 전기 완성도를 의미하는 거고 0.5 300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2000 대차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게 0.5.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과 그 다음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자, 기초 단기 것만 계산하는 거니까 재료는 공정 초기에 100% 투입되니까 이거 0되고 나머지 50% 500. 이건 단기 착수 완성분이니까 당연연도 다 100% 완성 2000. 당연연도 착수돼서 재료비는 다 받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50%까지만 1000. 자, 이렇게 해서 재료비 환산량 4000. 이게 단기 완성품 환산량이죠. 가공비 단기 완성품 환산량 3500. 자, 이만큼의 환산량. 그렇죠? 100% 완성됐다고 가정했을 때 재료비 4000개와 가공비 3500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원가. 이게 이제 단기에 만든 거니까 단기 발생 원가만 계산하는 거죠. 2만 원과 2만 1000원. 그러면 각각에 대한 단기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5원과 6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성품 원가에 배부를 할 때 자, 완성품 원가하고 기말제품 원가 배부할 때 이제 선입의 가정을 쓰는 거예요. 선입의 가정은 이제 먼저 원래 종합원가 계산에서도 먼저 투입된 게 먼저 완성이 돼요. 실제 물량 흐름상. 그런데 이제 기초의 원가가 먼저 완성품의 원가를 구성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초제품에 있는 그 원가 4,000원과 14,000원, 즉 18,000원. 이게 완성품 원가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거는 환산량에다가 단위당 원가를 곱해가지고 2,000개 곱하기 5원, 2,500개 곱하기 6원. 그래서 2,000 곱하기 재료비 환산량 단위당 원가 선입선출법에 의한 거 2,500 곱하기 6원 해서 우리가 완성품 원가를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아마 43,000원이 답이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이 말 문제네. 이거 뭐 하도 많이 했죠? 예.
3번이죠, 3번. 거래원가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예. 공정가치. 예. 그래서 이제 이행가치, 사용가치는 예. 취득과 관련한 거래원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예.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산별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얘기했잖아요. 부수적인 용역. 청소라든가 경비 용역 제공하면 전체를 다 뭘로 보는 거야? 다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투자 부동산으로 보는 거고, 그 제공하는 용역이 유의적인 경우에, 호텔 같은 경우에 숙박 용역을 제공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때 그 부동산은 우리가 사용 목적인 유형 자산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 계약에서 그러한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숙박 용역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경비라든가 청소라든가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유형 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자가사용 부동산 유형 자산이 아니라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죠. 네. 다 했던 거야, 다 했던 거. 네. 안 했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결합원가 계산인데 상대적 판매가치법이 나왔어. 네.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 계산하는 거야. 순실현가치법도 아니고 추가공도 없어요. 자, 그러면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구하는 건데, 상대적 판매가치는 판매된 수량에다가 판매 가격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학재료 4,000kg인데 지금 A와 B에 대한 상대적 판매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A, B에 대한 상대적 판매가치를 구하고 이 비율대로 결합원가를 배부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대 2의 비율로 연산품 A, B를 생산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데 보니까 수량이 3대 2거든요. 가격은 또 어떻게 돼? 2대 3이 되죠. 40, 60이니까. 그러면 5대 5 아니겠냐? 아닌가? 아, 맞지. 4천에 3대 2에 이거 2대 3이면 결국은 가중평균하면 5대 5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계산하지 않고 0.5, 0.5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 판매가치 비율이. 예. 자, 그러면 이제 결합원가는 그 결합공정에서의 50만 원이니까, 그렇죠? 뭐 어디든 뭐 연산분 B도 5대 5니까, 그렇죠? 50만 원 곱하기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2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거 뭐 복잡하게 뭐하러 계산해? 지금 보니까 지금 수량 비율과 지금 가격 비율이 3대 2, 2대 3이면 결국 5대 5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직. 네. 걱정 마. 쉬지 않고 이걸 또 20문제 다 푸는 거 기다려? 아니야. 일치되는 게 많어. 그렇죠? 일치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문제가 일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8문제. 네. 자, 차이 나는 것만 제가 이제 말씀드려서 차이 나는 것만 풀어 드릴게요. 8문제나 되는데 걱정 마. 말 문제가 또 많아. 네. 좀만 참어. 네. 뭐 앉아서 듣기만 하는데 뭐 참을 수 있지. 네. 못 참을 거 없죠. 자, 회계원리. 자, 우리 세무직하고 이제 차이 나는 것만. 그러니까 세무직에서 출제 안 됐던 거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 1번. 관세직이죠, 이제. 그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국의 다음 거래가 회계 등식의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 등식의 구성 요소라고 그랬어. 회계 등식에. 자, 1번에 주식 발행의 대가로 현금 10,000원을 출자받았다. 이 거래로 자산이 10,000원 증가하고 자본이 10,000원 증가한다. 맞는 문장이죠. 네. 현금 자산 증가하고 그다음에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자본이 직접 증가하는 거죠. 네. 사무실에 사용할 비품 10,000원을 취득하면서 현금 5,000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궁극적으로 자산 부채의 변동분을 보게 되면 자산은 5,000원이 증가해요. 비품 10,000원이 증가하고 현금 5,000원이 감소하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부채. 그래서 자산 5,000원 증가하고 순액으로 결국은 그다음에 부채 5,000원이 증가한다. 맞고. 교육 컨설팅 용역을 10,000원에 제공하였는데 이 중 3,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3,000원은 현금 매출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7,000원은 매출 채권이 되는 거예요.
수익으로 인식이 되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수익이 뭐예요? 자본의 이익금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본이 10,000원 증가한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 자본의 이익금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네. 4번이 틀렸죠. 사무실 임차료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뭐가 되는 거야? 예, 임차료 대변에 현금. 이로 인해서 부채가 5,000원 증가하고 자본이 5,000원 감소한다. 자본이 감소하는 건 맞아요. 비용이 우리가 계산이 되니까. 그런데 부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 5,000원 감소하는 거죠. 예.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산이 5,000원 감소하고 예, 자본이 5,000원 감소한다. 그리고 4번 읽어보면 이게 말이 되냐? 왜 안 웃어? 아니 자산이 증가했는데 자본이 막 감소해. 순자산은 예. 자산이 결국은 자본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죠? 예. 자산은 증가하는데 자본이 감소한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뭐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4번 눈에만 딱 띄면 이게 답이지. 예.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야,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 내부적으로 창출한 부재 출고 해가지고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인식하지 않는다. 전체에서 이거에 해당되는 원가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대신 외부에서 구입하는 브랜드라든가 고객 목록은 그거는 개별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된 금액이. 그래서 걔네들은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여러 번 반복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보면 다 똑같아요. 쭉 다 똑같다가 이제 12번에서 이제 달라져요. 12번. 자 12번. 자 12번에서 투자 건물을 일괄 취득하고 이게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는 일괄 취득이 아니라 전체를 다 토지의 구입가격으로 보는 건데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건물을 계속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공정가치가 나왔어. 75만원, 50만원. 몇 대 몇이야? 3대 2죠? 예, 그러면 자 건물에 해당되는 공정가치 비율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건물 관련해서 이제 철거했을 때 그 처분 손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건물 관련해서 우리가 장부 금액을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일괄 구입 가격인 100만 원에서 3대 1이라고 그랬나? 100만 원 곱하기 3대 2 맞죠? 그럼 0.4. 그래서 40만 원이 건물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 하는 거야. 잔존가치 1,000원. 2년간 감가상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40만 원 장부금액 자 마이너스 감가상각 두 개. 지금 잔존가치가 1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30만 원. 30만 원 곱하기 내용률수 몇 년이에요? 내용률수 5년. 그 다음에 2년이죠? 예. 5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5분의 2. 0.4. 12만 원. 40만 원. 28만 원이 바로 철거 직전에 건물의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철거하면 차변에 현금은 없고 그냥 건물만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철거하면. 만약에 철거 비용이 발생하면 걔도 처분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철거 비용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만약에 철거 비용이 발생하면 철거 비용 합쳐가지고 이 금액 자체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처분 손실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근데 철거 비용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처분 손실이 28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자, 13번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감모손실은 수량의 감소분. 자, 장부상의 재고 5,000개, 실질 재고 4,500개. 5,000개 마이너스 4,500개. 이게 감모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모수량은 이거를 단가를 뭐 선의선출법이라든가 평균법에 의해서 이제 단가를 결정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해진 단가가 여기서는 뭐 취득 원가인 500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곱하기 500. 이게 감모손실이 되는 거죠. 이게 감모손실이 되고 평가손실은 실제 남아있는 재고를 평가하는 거예요. 실제 남아있는 재고 4,500개인데 만약에
시가인 순실현 가능 가치가 취득 원가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분만큼을 우리가 평가 손실로 인식하는 거죠. 지금 하락했어요. 지금 500원인데 시가가 지금 350원이라고 했으니까 150원만큼 하락이 된 거죠. 그러면 4,500개에다 150원 곱해가지고 요 금액이 우리가 평가 손실이 되는 거다. 계산해 보면 25만 원, 67만 5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감모라는 거는 수량에서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평가라는 거는 우리가 단가에서 발생하는 거다. 순실현 가능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평가 손실이고.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감모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실제 재고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지. 그렇죠? 장부상의 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이건 동그라미 치면서 돼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될 금액은, 자, 우표, 이거 해당 안 되죠.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우표, 성급비용, 당좌예금 해당되고 동그라미 치고, 타임 발행 수표 동그라미 치고, 지표화주와 동그라미 치고, 우편한 증서, 송구만, 뭐 이런 거 다 동그라미죠. 자, 통화대용증권. 수입인지, 이거 우표하고 똑같은 거야. 환매채, 취득 당시 60일 내, 3개월 이내니까 현금성 자산, 동그라미 치고, 부통예금, 당좌예금, 우리가, 회계상의 현금으로 분류하는 거죠. 동그라미 치고. 자, 그러니까 만원, 당좌예금, 타임 발행 수표 2만원, 지표화주와 12,000원, 우편한 증서 5,000원, 그 다음에 환매채 4만원, 보통예금 16,000원에서 10만 3천원이 되는 겁니다. 됐죠? 예. 자, 17번 이렇게 나왔어요. 투자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나온 건데,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3번.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할 경우에 감가상각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맞아요. 공정가치 변동분의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죠. 예, 단기손익으로 반영한다.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 이거 상기업에서, 예. 자, 상품 매매 기업에서의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자, 먼저 매출액. 자, 총 매출액에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문제에서 매출액이 왜 안 나와 있어, 근데? 여기 있다. 단기 상품 총 매출액이 27,000원. 이거 체크하면서, 이거 지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단기 상품 총 매출액 지우고, 야, 나는 이게 찾지 못해서 못 풀겠다.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다 지우면서 다 빼줘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1,800. 일단 매출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매출 환입 1,200.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빼주는 거예요. 500. 됐죠? 그럼 이제 매출 들어가는 거 다 뺐고, 이제 판매 운임. 판매 운임은 판관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매출 운임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매출 운임, 매출 운임. 그 판관비로 처리하는 거야. 판매 운임, 매출 운임 다 판관비야. 그러니까 이 매출에서 차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매출액 계산하면 27,000원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500 23,500원이 자, 순매출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손익계산상에서는 단기 순매출액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해서 이제 차감해야 되겠죠. 자, 기초상품 재고액, 자, 10,000원. 네.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자, 단기 순매입액 우리가 따로 계산해 보면 이것도 많을 거 아니야. 단기 상품 총 매입액이 20,000원 있고, 근데 이제 매입 들어가는 거 다시 매입운임은 매입가액에 가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운임 2,000원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 1,000원, 600원, 400원 빼주는 거죠. 네. (20,000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000원. 그 다음에 기말 상품 빼주면 매출원가 되는 거죠. 12,000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20,000원어치 매입을 했는데 지금 기초와 기말을 보니까 2,000원이 증가했다? 그럼 매입한 거 다 쓰지 않았던 얘기잖아. 2,000원어치.
그러니까 이제 매출 원가는 18,0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빼주면 23,500원에서 18,000원 빼주면 5,500원이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출 총이익 구하고, 자, 이런 손익계산서가 우리가 상기업에서의 기능별 포괄 손익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관비 빼줘야 되겠죠. 판매관리비. 자,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찍찍 근거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판매 운임이 2,500원 있고 판매 사원 급여 1,000원 있잖아요. 2,500원 플러스 1,000원. 자, 그러면 3,500원. 자, 이렇게 해서 빼주면 이게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얼마? 2,000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빨리 푸는 게 관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번 문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융자산은 삼각후 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맞는 문장이죠. 그렇죠? 주식이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은 뭐예요? 단기손익 아니면 기타 포괄손익. 채무상품은 사업 모형에 따라서 우리가 삼각후 원가, 원리금 수취 목적, 원리금 수취 또는 매도 목적이면 FVOCI, 기타 포괄손익, 그 외의 목적이면 단기손익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됐죠? 예. 뭐 나머지 뭐 틀린 문장 그거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가 되는 거고 다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번에 우리가 실시한 2022년도 회계학과 회계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평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구급 관련해서는 요 정도 수준으로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다 당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강평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